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차들이 드문드문 다니는데 참 적막합니다.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조금 여러분도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위축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도시의 분위기도 좀 어둡습니다. 이러는 그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화요 공부 모임 임제어록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저가 그냥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제어록을 이어서 할까 하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조금 색다르게 이 시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무슨 어떤 내용으로,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게 뭐 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 둘 아닌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지고 스스로가 분명해지고 납득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온전히 그 하나인 어떤 그런 그 평등한 그런 마음 바탕에서 그 환상처럼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 세계, 꿈결과 같은 세계를 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일 아닌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사실이 스스로가 분명해지려면 그 각자가 어떤 처한 인연이나 어떤 삶의 어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삶에서 깨어나서 온전히 하나로 돌아와서 또 하나로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그 평등한 바탕 위에서 온갖 차별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공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공부의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억압된 감정들, 그다음에 자기 각각이 살아온 어떤 그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묶인 어떤 장애들, 그런 것들이 각자가 또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삶의 면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석가모니 이래로 수많은 깨어나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본성의 어떤 바탕을 밝히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그 깨닫지 못한 분들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글로 남기시고 그랬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후세인들이 그 어떤 그 교과서 아닌 교과서 삼아서 공부해 오고, 그것이 또 이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밝힌 거를 바탕으로 또 육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가만히 보면 저도 뭐 물론 그 거대한 어떤 그 문화나 그런 흐름 속에 한 인연인데, 저만이 또 그 어떤 거대한 주류의 흐름과 다른 부분을 요즘은 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면, 저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선지식들이 남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성별로, 물론 이제 이게 분별로 하는 얘기죠, 근본적으로는. 근데 또 이 여성인 어떤 그 정체성과 그 육체라는 건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떤 인연이 각자가 어떤 처한 인연이 다르고 그 묶인 인연에서 깨어나는 그런 길이 또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깨어나면 남녀가 없고 뭐 노소가 없고 뭐 부처와 뭐 중생,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바탕 위에서 각자가 이제 다른 인연을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자취 없이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성으로서 이 공부를 해왔고 여성의 어떤 삶의 어떤 면면들을 통해서 그 방편 삼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남녀와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 바탕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요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세속의 삶 속에서 경험한 바를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깨어났는지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도 한바탕의 일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그 아닌 인연의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성이라는 사람이 세속의 삶을 살다가 깨어나는 어떤 그런 여정을 밟을 때에 그 펼쳐진 인연이 다르지만 본바탕이 똑같은 것을 밝혀지는 것은 또 다르지 않은 것이고, 또 지금 제가 다양한 이제 저는 이제 한 앞으로 한 시간이 이제 허락한다면 한 4시간 정도로 4번의 타임을 나눠 가지고 제가 여성으로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러니까 조금 이 마음의 바탕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성의 삶을 넘나들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얘기가 펼쳐지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는 어떤 내용이나 그런 삶의 이력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차별적인 차별적인 남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바탕 하나만이 진실한 것이고 이게 실제인 것이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삶을 얘기하든 여성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얘기하든 거기에서 깨어난 어떤 경험을 얘기하든 저나 그 아닌 인연 속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전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은 것, 늘 변함없고 항상한 것만이 실제이고,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것, 표현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공부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게 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어떤 이해로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분명 실체가 없는 얘기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2500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 법을 깨달으신 분이나, 그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죠. 그 법을 전법한 제자들은 대부분이 남자였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 남성성의 기초, 방편적인 기초지만 그 위에서 표현됐다는 것이고 설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사실 소외돼 있었고, 심지어는 여성들은 성불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단정적인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불교 종교사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주 이게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불교 신자들 내지는 이제 아마 영성 깨달음의 어떤 뜻을 두고 공부하시는 사람들의 70~80%는 여성이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모두 깨달음을 위해서 매진한다, 그렇게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적으로도 출가자도 비구와 비구니가 반반인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불법을 외호하고 그 어떤 그 이 법을 이렇게 후대에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보시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8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라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깨달음 공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80%나 되는 사람들이 불법에 관심 있고 절에 다니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닐까? 자기가 그 어떤 그 단체에서 주류가 아니고 주변적인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전혀 중심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인연을 놓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거는 그분들이 근본적으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깨어남에 대한 발언, 그게 사실 스스로가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세속 삶에서 불만이 없으면 그런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투자하면서 뭐 절에 간다거나 교회 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삶에 불만족, 뭔가 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의 인연에 맞는 제대로 된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법을 펴는 사람들이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각으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가부장적인 의식이라든가, 심지어 지금까지도 보살님들은 이제 그냥 선업이나 닦고 뭐 내세에 남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저가 되라 이런 식으로, 그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공부하는 초창기만 해도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녔다는 보살님들이 상당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그 의식이 많이 깨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물러나는 어떤 여성은 배제되고 이렇게 그 깨달음 공부에 있어서도 주변인이 돼버리는 환경, 그만큼 헌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법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환경, 그러한 그분들의 인연에 적합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인연이라든가 어떤 그 감정적인 성향이라든가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좀 고유하다고 할 만한 어떤 장애들을 어루만져 주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약간 뭐 여성들이 조금 약간 뭐 의식 수준이 낮아서 너는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방편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어떤 공부 모임의 인연을 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그 수많은 마음 공부에 뜻을 두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시간 정도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여성 1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하고 있는지를 조금 좀 소개를 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런 그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짜여진 뭐 어떤 내용이 교육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게 2006년도인가 제가 이 책을 아줌마와 선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낸 게 있거든요. 여기에 제 공부 여정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발적이죠. 아줌마와 선이라는 거. 근데
이 우리가 보통 선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특별한 능력 아니면 뭐 남성 중심 그다음에 출가한 수행자들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줌마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 진짜 이거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일이 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더군다나 그 여성 그다음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그야말로 뭐 낮은 상태죠. 사회적으로도 아줌마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평범성이 있고 일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성별의 차이도 없고 지식의 어떤 높낮이도 없고 그냥 그 옛날 선사들이 말씀하시듯이 일상다반사 차 마시고 이렇게 밥 먹고 숟가락 드는 일 걸어가는 일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우리는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 걸어가고 앉고 그다음에 뭔가 뭔가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이 있는 것이지 특별한데 높은 지위에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출가하고 출가하지 않고 남녀의 차별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선 공부하려는 어떤 그 마음을 이제 갖고 이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성이 많고 우리가 사실 공부 모임을 하더라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많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고가 많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왜냐하면 많이 그 사회가 개화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의 어떤 룰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처님 시대 이전에부터 이렇게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지배 이데올로기였고 여성들은 사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동남아에 이런 어떤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성은 숙회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여성은 그 수컷 개만도 못한 존재가 여성이다. 너무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요즘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것이 그 시대 과거에는 그냥 누구나가 하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여성들은. 그게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제 남성이 그 어떤 부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처음에는 모계 사회였는데 부족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그게 이제 부족 중심이 사회가 되면 이제 가족이 중요해져요. 가족 구성이 중요해지면 거기서 가부장이 이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장이 되는 거죠, 집안에. 근데 남자가 장이 되면 그 모든 권력과 어떤 그 소유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가부장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도외시되고 그 가부장을 지키는 그 어떤 중요한 그 자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육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실 그리스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가정의 어떤 살림을 돕는 사람 정도? 뭐 어떤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죠, 남녀가. 근데 그때 붓다 시대에도 부처님이 그 제세 시대에도 그게 이제 만연했고 그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성제 뭐 그 힌두교가 이렇게 그 주류를 이루면서 여성들이 점점 이렇게 위치가 낮아지고 그러는데 당시 사회 풍조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은 이제 뭐 어떤 사회 구성원의 중추가 될 수 없었고 교육받을 수가 없었고 어떤 가정을 어떤 지키는 부속품에 불과했죠. 근데 혁명적이게도 부처님은 비구니의 출가를 허락했고
부처 비구니도 이게 그러니까 여성도 아라한과에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있어서는 그분이 분명하게 그 여성의 어떤 평등성, 동등성을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도 그 시대의 남성이기 때문에 그 초기 경전을 보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고, 여성은 뭐 질투심이 많다, 무슨 그 어떤 그 욕심이 많다, 애욕이 많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회 세속적인 인식은 그럴지라도 그거는 어떤 그 꿈과 같은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본질은 뭐냐면 이 마음 바탕 하나,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고 누구나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떠나가지고 이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비구니 승단이 생긴 이유는 여성의 깨달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출가를 허용한 것이지,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승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근데 그게 부처님이 어떤 성도 후 20년 지난 시점에 생긴 이유는 당시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밖으로 돌아다녀도 사회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여성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밖으로 돌아다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출가해도 상관없어요. 사회가 어떤 사회가 유지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여성이 집을 나가버리면 그 집안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들의 출가를 허용하는 게 시간이 걸렸다 해요. 근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여성들은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이 뭐냐면 출가 비구의 가장 큰 적은 여성이고 비구니의 가장 큰 적은 남성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성은 남성의 공부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인 것이고, 여성의 공부를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남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욕망이 서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하나 여성은 남성의 위험이지만 위협은 안 됐어요. 근데 여성은 또 하나 뭐냐면 남성은 여성의 위험이자 위협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여성들이 당시에는 어떤 숲에 가서 좌선한다거나 길을 달 때 남성들이 여성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위해하는 폭력, 성적인 폭력의 그 어떤 대상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이 남성을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그 어떤 그 남성 중심적인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이렇게 현실인 것이고, 당시 그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남성보다 더 많은 계를 준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출가를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혹시나 그런 수행 과정에 그 혼자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계를 준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해져 가지고 여전히 비구의 가출과 비구의 밑에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어떤 관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런 계나 이런 걸 준 것은 시대 상황의 일이었지, 여성의 어떤 깨달음이나 성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 여성이 결코 마음 공부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근데 그래서 당시 아주 본물이 터지듯이 여성들이 출가했는데, 가장 그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하실 때 뭐 12연기를 얘기했고 18개를 설했고 사성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그 어떤 마음에 와닿은 가르침이 사성제였다고 해요. 사성제가 처음에 고제, 집제, 멸제, 도제거든요. 고제는 뭐냐면 고라는 진리. 여성들은 왜 출가를 했냐? 괴롭기 때문에 출가를 한 거예요. 삶이 괴롭다 이거. 어떤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우리가 저 곡해하는 해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상이나 현모양처나 어떤 연려나 그런 사람들은 존중받고 공경받지 않았냐. 근데 그 현모양처의 상이나 어머니의 상은 그거는 여성을 위한 그런 그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려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느냐의 그런 관점에서 어머니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그 자체를 존중해 준 게 아니에요. 여성의 역할, 어머니라는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을 존중해 준 것이지.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존중감은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은 너무 극진하고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공부 과정에 이제 그 공부에 아주 좀 이런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제 성장 과정에 저희는 아들이 하나인데 그 여자 형제가 5이었어요. 첫째가 언니, 둘째가 오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형제가 넷인데 제가 그 중에 밑에서 3번째. 위에서 3번째? 위에서 4번째, 밑에서 세 번째인가요? 그럼 뭐냐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식을 많이 낳냐라고 물으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낳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낳은 게 아니라. 낳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낳으려고 저희 오빠 밑에 4명의 자매를 낳은 건데, 만약에 저 바로 위에 언니가 아들이었으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아들이었으면 밑에 동생 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항상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럼 뭐냐면 항상 집안의 중심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누구냐? 어머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장유유서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뭐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오빠였고, 그 다음에 어머니였고,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눈에 안 띄었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했겠습니까? 성장 과정에. 그리고 화도 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육받을 때는 좀 그 서양의 어떤 그 양성 평등의 교육이 공식적으로 조금씩 관습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좀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교육은 서양 교육을 이제 점점 받아가는데, 삶은, 관습은, 현실은 유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까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들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존중받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이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데에 앉아요. 상도 다르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뭐 상이 없을 때는 바닥에 이렇게 펼쳐놓고 먹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때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죠. 그냥 눈 떠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래도 좀 자의식이 생기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특히나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오빠만 더 이렇게 사랑하고 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그러냐, 차별하냐? 그러면 오빠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에서 못 살았다 그래요. 쫓겨났을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 저희 때보다도 더 유교적인 어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시죠. 옛날에 왜 칠거지약이라고 7가지의 어떤 그 여자가 쫓겨날 수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7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없었으면 나 이 집에서 못 살았고 너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오빠가 뭐냐면 자기 생명의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들을 더 차별을 해. 아버지는 그래도 그냥 그런 걸 크게 내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 여성이 여성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더 차별을 하고 가해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 기억에 사실 특별하게 가정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었죠. 밖에 뭐 이렇게 어떤 밖에 중심적이었고 항상 아버지는 집안에서 대접받는 존재지만 가정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 수행 같은 느낌은 못 받았고 그냥 항상 용돈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사주시거나 뭐 껌을 잘 사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래도 열심히 사셨는데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떤 일이 늦게 끝나면 그러면 아침에 눈 떠보면 머리맡에 이제 사탕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건 어머니가 갖다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실 때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껌 하나, 사탕 하나씩 머리맡에 이렇게 있던. 그러니까 즉 딸의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자식들한테 더 이렇게 사랑을 준 듯한 느낌인데 가만히 보면은 어머니가 더 가정에는 관심이 많고 헌신적이었죠. 근데 어머니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는 그 정을 못 느꼈어요. 어머니인데 왜냐하면 항상 내 눈에는 오빠만 항상 먼저고 뭐를 먹더라도 오빠를 위한 간식을 내가 먹으면 항상 야단 먹고 오빠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항상 관심받고 사랑받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생존 의식을 느낀 게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그나마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도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더 관심받지 않을까 사랑받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생존 전략을 쓴 게 좀 공부를 한 게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좀 눈에 띄려고 노력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여성 자매들의 감정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저희 첫째 언니 같은 경우는 더 오빠랑 이렇게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환갑이 다 됐는데도 그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분노. 여성들이 화병이 많고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억압돼 있다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고 어떤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여성으로서 성장 과정에서 살아온 삶이 이제 결혼을 하면 오히려 더 강화가 돼요. 그런 억압이라는 게. 가부장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결혼하고 한 20년이 됐는데 너무 그래도 결혼하기 전의 불평등 물론 사회에서도 뭐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느끼지만 그나마 그래도 부모한테는 싫은 얘기도 막 하게 되잖아요. 감정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는 왜 이렇게 오빠만 좋아해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시부모님,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 여성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어떤 형제 자매 간의 차별보다 더 큰 억압이고 굴레.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20세기에 살다가 결혼하면은 19세기로 돌아가서 사는 듯한 조선시대 말기쯤 들어간 듯한 그런 어떤 퇴행을 느껴요. 어떤 여성의 삶에서의 어떤 자유라든가 그런 면에서 여성인 결혼은 사실 저도 결혼을 통해서 그런 고가 없었으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냥 적당히 내 능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는 공공의 어떤 법에서는 여성의 어떤 그 권리나 남성의 권리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가족이라는 그 보수적인 구조, 가부장적인 구조, 관습법 속에서는 그거를 이제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을 때 솔직히 그랬어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한 부대하고 결혼을 한 듯한 느낌? 그 황당함.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신경 쓰고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남자가 짊어진 책임을 그 부인한테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너 하기에 달려있다. 이 집안의 평화는 며느리인 너의
특히나 맏며느리는 너희 역할에 달려있다. 이 집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너희 역할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권리가 어디 있죠? 난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왜 그래? 그거 어안이 벙벙하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특히 저희 비슷한 세대, 특히나 저보다 앞 세대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을 한 동등한 어떤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갑자기 이 집안에 어떤 일꾼으로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기존에 살아온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거와 그 시댁의 어떤 분위기가 충돌하는 지점이 오면은 네가 결혼하기 전에 알고 배웠던 거는 다 틀린 것이고 이 집안의 법도 이 집안의 분위기가 맞는 것이야 라는 그런 의식들.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아버지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분은 우리가 보통 여성들의 이 왜곡,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는 임씨고 지금은 이제 그 심씨라는 집안의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변형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형되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임씨인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됐을 때는 심씨가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심씨 집안의 남자보다도 더 심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과거엔 더 그래. 그래서 며느리한테 더 가혹한 사람이 시어머니이고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우리가 그 결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은 시어머니이거나 신우거나 여성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은 정체성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친정이나 그 삶이 정체성은 다 사라진 자리에 아주 그 시댁의 어떤 정체성으로 변화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그래서 이 집안의 법도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만히 보면 그분의 법도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뿌리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20년, 30년의 삶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포맷되고 없어. 더 시댁의 남성들보다 더 엄해요. 그거를 지키라고. 그게 참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리고 왜 그러냐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내가 기존에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댁에서.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지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생활한 지 저희 세대나 윗대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란다는 거는 그만큼 동화되었다, 이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처음이 힘들고 결혼한 세월이 길면 편안해진다는 이유는 동화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체성이. 그럼 시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절에 갔어요. 너무 이제 억압된 감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고. 거기 가서 명상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이 삶이 괴롭기 때문에 뭔가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 여성들은 괴롭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지금이나 부처님 제셋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삶이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장애를 극복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장애도 극복해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장애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고가 더 깊은 거죠. 이 사회가 남성 의식이 보편화된 것이 이 사회거든요. 남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페미니즘, 여성학은 있어도 남성학은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회에. 그만큼 남성은 주류이고 여성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이 나오는 것이고 여성학이 나오는 것이에요. 삶에서. 그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그만큼 여성들의 처지나 입장이 괴롭고, 그 다음에 뭐냐, 교육받지 못했어요. 남자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가 남자 형제 위주로, 그 다음에 장남 위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교육받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에 가는 것이고 사회 관료로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권력이 많으면 소유가 많아지는데, 여성은 전혀 공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부속품 역할 뿐이지.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이렇게 동등하게, 어떤 평등하게 행사를 하려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물론 이제 이 불법 봉구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어떤 분별 경계지만은, 사회적인 현상 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사회 비록 꿈과 같지만 이 사회를 벗어나서 살지를 않거든요. 이 평등성 위에서 차별 세계를 이렇게 구사하는데, 이렇게 비록 꿈이 세계일지라도 평등해야 되잖아요. 단지 눈을 떠보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 기회가 적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성별의 어떤 독특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똑같은 기회, 똑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지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획일적인 그런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질적인 어떤 기회 균등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구니 승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뭐냐면, 여성들은 양반집 자제들만이 어떤 사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 한글 교육은 그 언문이라고 하죠. 양반집 그 여성들은 그 언문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하고. 근데 한문 공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킨다거나 공공 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을 교육시킨 건 없는데, 비구니 승단에서는 그 교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니 승단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교육을 했다. 교육. 그거는 또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면이죠. 물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공부 체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남녀의 차별에서 어떻게 보면 억압된 거, 존중받지 못해. 그래서 한창 눈치 봐야 돼요. 그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더 위축되고, 어떤 여성의 임순이 나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집안의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식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 자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더 그런 면에서 더 억압됐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희 그 신랑에 비해서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신이 없는 면을 보거든요. 저희 신랑을 보면은 느끼는 대로 팍팍팍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존중받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물론 그게 뭐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의 억압은 없죠. 이렇게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 그리고 그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엔 좋은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싫은 감정은 이게 그 옆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오히려 더 그러면 내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에다가 신랑이 표현하는 그 직접적인 감정까지 더해지면 더 스트레스 쌓이는데, 그걸 또 표현을 못해. 눈치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안이 큰일 나겠지? 잘못되겠지? 그래서 막 억압했다가 이게 도저히 표현 못하는 사람 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폭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싸움이 격렬하게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원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실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억압된 환경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차이를 많이 느끼고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허무함, 공허함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존중받지 못한 삶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그 어떤 그런 공허함,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뭔가 삶이 재미가 없었어요. 이 현실의 삶이. 사랑받았으면 재밌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삶이라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도 있었고, 뭔가 배웠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는 그 의지가,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 돌파하려는, 그러니까 실수를 경험해 볼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이 위축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실패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도하는 것을 응원받는 분위기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학이라는 걸 들어가면은 그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막 모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학의 길이 있지 않나 해서 막 열심히 습작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찾다 보니까 결국, 물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참 그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종교적인 것에서 어, 길을 생각해 보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종교라는 것이, 기복이라는, 종교와 기복은 같다라는 그걸 생각하고 뭔가 신에 의탁하고 자기 운명을 맡기는 그런 식의 이미지로 나왔기 때문에,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삶에서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심은 없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졌죠. 저희 그 스승님을 이제 만나뵐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 저는 이제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궁금증, 진리가 과연 있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괴롭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긴 한데 너무 공허하잖아요,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항상 변하고 상대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이 삶이 뭘까, 인생이 뭘까라는 그 의문을 이 공부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것을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딱 저희 선생님하고 이제 첫 만나 뵙고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게, 가만히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어떤 가르침이 확 오더라고요. 과거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진다는 이 시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보편성. 진리가 뭐냐? 진리는, 진짜 진리라면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건 누구한테나 어디에나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설명. 그럼 뭐냐? 지금 이건데, 바로 지금 이건데, 스스로가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당체를 스스로가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짤막한, 간결한.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일단 그 설명이 딱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그럼 이 하나가 뭐냐에 딱 몰입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가 뭐냐? 처음에는 몰입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즐거움이 있었어요. 법문 들고 즐거움. 맞아. 과거도 여기에서 생각하니까 있고, 미래도 여기서 생각하니까 있고, 현재도 여기서 생각하니까 있어. 맞아. 그래, 진리라면 뭐 어디 그게 진정한 것이라면 어디 찾아 나서고 특별한 수행을 하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라면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자든 남자든 항상 지금 여기에 있어야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라는 그 법문에 그래 맞아. 그 즐거움, 법문은 듣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거는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다라는 여기서 금방 될 것 같은 그 감질 나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법문을 듣는 즐거움 때문에 막 그 사실은 그 뭐 거의 빠져 있었죠. 너무너무 이게 통쾌한 거예요. 이 법문이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모든 가르침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궁극은 이것이어야 되다라는 그 환희심, 바른 법을 만났구나 하는 이 환희심, 이 즐거움. 그래서 그때 탁 그 신랑하고 의기투합한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요 근처에 그때 그 저희 선생님이 무심 선언을 했는데 저희 집은 요 금정산 건너에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뭐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와야지 여기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이 근처로 탁 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공부의 마음을 같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제 걸어서 애 첫째 유치원 보내면 그냥 오는 거예요. 법회가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알아들으려고. 근데 그게 한 3개월 들으니까 점점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실감이 안 나. 맞는 말이긴 하고 근데 이게 실감이 와야 되고 체험이 와야 된다는데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과 상관없이 늘 있는 것이고 이걸 생각하기 전에 분명해야 된다는데 생각해야지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이 없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아득하고. 그때부터 막 초조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초조하고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왜냐하면 주변에 저보다 몇십 년씩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공부하고 계셨고 신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 년씩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수련회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어떤 사전 지식도 없었고 사전 어떤 경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불법에 대한 수련회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스님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우리 공부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뵌 적은 있지만 그 스님 세계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없었고 책도 읽어본 책이 없었죠. 반야심경조차도 몰랐는데 오로지 이제 법문에 이제 몰입하고 뭔가 여기에 돌파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 대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자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학인들한테 무에서 무라는 이 한 글자의 도적놈이 있는데 그 놈을 잡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무라는 이 한 글자의 도둑놈이 있다. 그 놈을 잡아라. 그럼 무라는 글자는 얼마나 단순하고 간결하고 눈앞에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도둑놈을 잡아야 돼. 아직 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라는 이해라면 그냥 무자라는 글자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데 아직 도둑놈을 발견을 못한 거야. 얼마나 그냥 여기에서 버젓이 쓰고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확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는데 이게 체험이 와야 된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제가 생각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눈앞에 있는 여기에서 뭔가 경계를 보면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손을 들면 손에 뭐가 있겠거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눈앞에 들려 있는 게 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찰나간에 눈앞에 드러나는 대상에 떨어지고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설법하면 그 법문의 내용에 떨어지고 손을 들면 손에 떨어지고 탁자를 치면은 이 소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난 게 너무 순식간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찰나적으로 이런 경계에 떨어지고 있는 거를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건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소리가 됐든 손이 됐든 그다음에 어떤 그 말씀이 됐든 이거는 다 분별된 그 의식화돼서 여기서 벌써 일어난 그 환상인 거예요. 근데 찰나적으로 마음이
작동돼서 일어나는 상에 마음이 슥 끌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꾸 그래서 법이라는 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런 데 있어. 손가락 드는 여기에 있어. 이게 속삭이고 있고 그 속삭임에 떨어져 사로잡히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뭔가 시간이 흘러가면 더 아득해질 것 같은 법문 자체가 이렇게 뭔가 식상해지면은 또 이게 안 되거든요. 법문이. 맨날 그 소리 하네 그러면 이게 감흥이 안 일어나면 공부가 그냥 정체돼 버리면 시간만 흘러갈 것 같은 그 두려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뭐가 문제나 항상 눈앞에 있다고 쓰고 있다 하고 우리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상에 쑥쑥쑥쑥 끌려가고 있었다. 소리가 드러나면 소리에 마음이 떨어져 있었고 사물이 드러나면 사물에 마음이 떨어져 있었고 끌려가고 있었고 어떤 언어로서 설명하면 그 언어의 의미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밖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밖에서 설명하는 사람한테 법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가르치는 사람, 직지하는 사람한테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설명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었고 손가락이 나한테서 들리고 있었고 소리가 나한테서 울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그 환상에 자기가 꾼 꿈에 빠져 있는 거. 그거 꿈은 자기가 꾼 건데 남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어나는 상에 떨어질 때는 남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상에 떨어지던 이 분별이 탁 정지돼 버리면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 마음이 딱 끌려가지 않으면 아하 이거구나. 아하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확 와닿는다. 아하 이거구나. 이게 소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움직임을 따라갈 필요가 그냥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저절로 일어나고 있구나.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세상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었구나. 이것이 깨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생하네. 이렇게 생생하네. 이렇게 생생해. 바보. 어디서 찾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어디서 찾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후련해요. 이제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공부라는 과정 속에서 뚫어야 될 것들은 장애들이 많죠. 사실 그 나중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삶이 이 법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구나. 여성으로서의 제약, 여성 삶으로서의 고, 억압된 그런 감정, 정신과 의사도 해결해 주지 않은 그런 근본적으로 치유를 못하는 그런 거, 아니면 약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잠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잊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법이 될 수 없는 이 고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이란 인간이 갖는 이 고, 그러니까 이중고. 그 이중고가 탁 스스로를 이제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과 그냥 거기에 그 이중고에 짓눌려 가지고 스스로를 방기하고 망쳐버리는. 근데 나중에 그
고통을 벗어나고 보면은 이 고통이 이중고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매달렸을까?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해탈하려고 그런 에너지가 생겼을까? 그래서 이게 돌이켜 보면 좀 감사하죠. 그 모든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죠. 감사하죠. 사실은 아주 큰 감사죠. 세상이 세속의 삶이 즐겁고 자기 그 내키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장애를 못 느낀다면 그 즐거움에 빠져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을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몰입을 했을까? 근데 그 간절함이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고에서 벗어나려는 그 이 허상과 같은 스스로가 짓는 망상세계의 굴레에서 자기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자승자박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가 나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구조가 억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꿈의 세계에서는 그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자기의 꿈. 내가 꾼 꿈이었다. 왜? 체험의 순간 나는 법이 저기 있는 줄 알고 저기서 손을 들고 저기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설법도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이 소리도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자기한테서 드러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한 물건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남성이 어디 있고 가부장제 사회가 어디 있고 시어머니가 어디 있고 물론 그 여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펼쳐짐은 현상은 분명히 남성과는 다를 겁니다. 그게 참 묘해요. 아이러니해요. 밖에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펼쳐지는 이 세계가 다양해. 사람마다 다양하게. 특히나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차이도 크고 그다음에 여성 사이에서도 그 차이도 크고 같은 여성일지라도 그 다른 면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물론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펼쳐는 현상 세계가 달라지거나 뭐 어떤 그림이 뭐 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또 그림이 달라지려면 또 세속의 어떤 인연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은 그거를 막고 막으면 또 우리가 또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그 예방 수칙을 지키면 그만큼 남한테 이제 피해를 안 주는 것이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 바이러스조차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서늘한 진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인 삶에서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뭐냐면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거는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바이러스의 속성이 뭐냐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알 수가 없다. 두려움이라는 건 그거죠. 미래의 일이죠. 한 생각. 언제 어떻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반드시 죽을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뭐 재산을 잃을 것 같고 나빠질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바이러스처럼 언제 이게 탁 나의 현실에 될지 알 수 없다는 이 생각.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바이러스라는 게 두려움이죠. 근데 바이러스일지라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나의 살림살이인 것이고 나의 창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그 인간의 감정을 떠나서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은 바이러스가 어디 있고 그런 두려움이 어디 있고 삶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을 직면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그거는 차제고 두 번째 문제고
엄연한 사실은 뭐냐? 지금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 분별, 생각이거나 생각에 이어서 일어나는 감정이거나 이미지이거나 이게 분별이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이미지화된, 대상화된 그 바이러스조차도 그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걸려서 어떻게 된다 한들 여기서 이 마음 바탕에서 한번 일어난 마음이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 냉엄한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공부의 중요한 면이 뭡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뭘 느끼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이 매 순간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명백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이것을 벗어난 게 없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 오늘 첫째 시간 제가 어떤 살아온 경험과 여성으로서 느끼는 면면과 그다음에 제 공부 경험 같이 넘나들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